안녕하세요. 전 엄마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온 덕분인지 음식점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죄다 제대로 해놓은 게 없네요. 특히 결혼 관련해서는 완벽한 실패라고 말해도 될 만큼 엉망이죠. 이게 전부 전 남편 때문인데요. 정말 여러 번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했다고 했는데 결국엔 전 남편 일로 큰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람 믿기가 참 무서워요. 어떤 사람을 온전히 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고민도 걱정도 많고요.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나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제가 전 남편 때문에 겪게 된 큰 일을 설명해 볼게요. 어린 시절 저는 제법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다들 넉넉한 형편의 집안에서 자랐다고 하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행복과 거리가 많이 멀었어요. 아빠가 엄마와 저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 없고 화목한 집안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형편이 넉넉한 덕분에 하고 싶은 것들은 많이 누리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던 아빠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된 미술이었지만 언젠가부턴 제 꿈이 됐던 예술가를 꿈꾸며 미술학원 외에 유명 화가였던 분에게 개인 과외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삶을 끝까지 누릴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다 사고를 당하시며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처음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그래도 내 아빠라는 존재가 세상을 떠나게 된 일에 대한 슬픔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폭언과 폭행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땐 더 이상 가정폭력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빠에게 가정폭력을 당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그래서 슬프긴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나으리라 생각하고 마음은 편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편하겠다고 생각한 건 제 착각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시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아빠는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고 계셨지만 그만큼 많은 빚을 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죽게 되자 그 빚을 엄마와 제가 감당해야 됐죠.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오시던 엄마는 아빠의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결국 감당하기 힘든 빚을 상속받게 된 유산으로 갚아야 했고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빚 갚는 데 썼음에도 일부분의 빚이 남게 됐죠. 그래도 그 빚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 엄마가 일하시며 갚아가시게 됐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그 모습을 겉으로 봐야 했고요. 저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엄마를 도울 수 없는 제가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졌을 때부터 미술 공부는 진작에 그만둬야 했기 때문에 꿈과 장래 희망이었던 예술가는 일찍이 포기하게 됐고 남는 시간에 돈을 벌기 시작한 거죠. 엄마는 학업보단 돈을 버는데 열심이었던 저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실이 어쩔 수가 없었기에 미안하다는 말과 당시 제가 하게 된 고생을 자신께서 갚아주겠다는 말씀만 하시곤 저를 말리진 못하셨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남은 빚을 갚고 우리 두 모녀가 살아가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열심히 몇 년간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남아있던 빚을 갚고도 목돈이 우리 모녀에게 남아있었습니다. 그 남은 목돈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던 저와 엄마는 음식 장사를 해보기로 했죠.
엄마와 제가 식당에서 일을 가장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셨던 외할머니의 손맛을 물려받아서 그런지 잘 모르는 음식도 척척 잘 만들었던 우리 모녀였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게 됐던 거였죠. 그리고 우리 모녀의 생각은 딱 맞았습니다. 생전 처음 하게 된 장사였지만 많은 손님께서 저희 가게를 찾아주시며 제법 성공한 가게를 운영하게 됐죠.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 모녀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은 많아지셨고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부족한 것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며 많은 고생을 했던 경험 때문인지 엄마와 저는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불안해했고 허투루 돈을 쓰지 못했죠. 우리 모녀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과거에 비해 몇십 몇백 배가 늘었지만 지출은 허리띠를 졸라매던 때와 똑같았습니다. 계속 돈만 모아오고 있었던 거죠. 거기다 찾아주시는 손님께 감사한 마음에 쉬지 않고 장사만 하다 보니 저는 연애 또한 제 나이 또래들에 비해 몇 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나이는 벌써 30 중반이 돼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다 친구 결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잠깐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된 자리였지만 대화도 잘 통하고 성격도 유쾌한 남자에게 저는 호감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번호를 알려주려 이후에도 몇 번 개인적인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남자는 레크레이션 강사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저와 동갑인 나이에 아직 반지하에서 월세로 살고 있을 만큼 경제적인 상황은 좋지 못했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인기 레크레이션 강사가 돼 회사를 세우겠다는 꿈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또 자신의 꿈을 위해 무척이나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레크레이션 일이 없을 땐 택배 일과 대리운전, 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죠. 전 그런 남자가 멋있게 보였어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지원과 응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의 꿈을 이루려 노력하고 인내하는 모습의 남자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남자를 좋아했고 고백하며 우리는 3년간의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곤 결혼을 해도 될 만큼의 인성과 책임감을 가진 남자라고 생각해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게 됐죠. 조건만 보고 결혼을 선택했다면 남편과 하게 된 결혼은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건보단 사람을 봤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건 저와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죠. 나날이 커지는 우리 모녀의 음식 사업으로 편히 레크레이션 강사 일을 할 수 있었던 남편은 제 도움을 거절하고 결혼 전과 같이 택배 일과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편한 길을 두고 저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며 굳은 일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선택한 남편이지만 참 든든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을 향한 사랑과 존경심을 내조를 하며 그 마음들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없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남편은 예정돼 있던 행사가 모두 취소됐고 더 이상 레크레이션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택배 일과 다른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레크레이션 일을 언제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상황에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던 거죠. 꿈을 잃게 된 남편은 크게 절망했어요. 그런 남편을 바로 옆에서 보고 있던 저로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됐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시기에도 맛집으로 알려졌던 우리 가게는 코로나 초기 약간의 피해가 있긴 했지만
금방 회복을 했고 이전과 같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남편에게 금전적으로 어떤 도움이든 해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제가 남편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보다 하고자 하는 남편의 의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절망에 빠진 남편을 어르고 달래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일을 함께 찾게 됐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과거 아르바이트를 하며 카페 일을 해보기도 했고 전부터 커피를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한다면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또 코로나 시기 피해가 심했던 다른 자영업자들보다 피해를 덜 받는 모습도 남편이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 이유라고 했었죠. 남편이 하고자 한다면 뭐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또 제가 음식 장사를 하고 있으니 어떤 식으로든 카페 영업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이 카페 창업을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야라서 당장 창업을 하는 남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건 금전적인 지원이었어요. 카페를 하게 될 좋은 매장의 위치, 컨설팅 업체, 커피 관련 로스팅 전문가와 바리스타들까지 전부 다 투자해줬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SNS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도 투자해줬고 음식점을 하며 알게 된 여러 지인들도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고도 제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아 가게를 잠시 엄마에게 맡겨두고 제가 남편의 카페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카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혹시나 싶어 배웠던 커피 내리는 법을 이용해 카페 일을 도왔고 남편 카페 내의 디저트 개발을 제가 도맡아 했었죠. 단순히 커피만 맛있다고 성공하는 카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커피보다 디저트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께 받은 음식 솜씨가 다시 한번 빛을 보게 됐죠. 남편의 카페는 오픈하자마자 잘 됐어요. 이미 입소문은 제가 비용을 댄 SNS 홍보로 날만큼 났었기 때문에 가오픈 때부터 손님들로 문전성시였고 제가 만든 디저트가 유명해지면서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죠. 물론 제 도움들이 남편 카페를 성공시키는 데 많은 지분이 있었겠지만 남편도 카페를 성공시키는 데 역할이 컸습니다. 남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카페를 하면서 펼쳐지게 됐거든요. 레크레이션 강사 일을 하며 얻게 된 언변 덕분에 남편은 카페를 찾아와 주신 손님에게 적당히 응대를 잘했어요. 남편에겐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 능력은 SNS가 주 소통이 되는 젊은 손님에게 제대로 먹혔어요. 덕분에 처음 오게 된 손님분들께서는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재밌어 했고 2번, 3번 재방문을 해주시며 단골 고객이 돼주셨죠. 그런 긍정적인 순환이 계속 이어지며 남편은 어느덧 성공한 카페 사장님이 돼 있었고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한 카페 사장님이 된 남편에겐 불안한 모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카페 사장님이 되어 있었지만 제가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고 사장님 자리에 앉혀서 그런지 남편은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카페 운영과 실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카페 매니저보다 일을 모르고 있었으니 아는 게 없다고 보면 됐죠. 장사를 해오던 저로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잔소리를 하게 됐죠. 뭐야? 당신 또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와? 나 오늘 약속 있다고 말했잖아. 바로 나가볼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가게에 끝까지 남아서 마감까지 하고 오라고 했잖아. 언제까지 직원들한테 일 맡기고 있을 거야? 커피랑 디저트야 직원들에게 맡긴다고 해도 가게 운영에 대해선 당신이 하라니까. 그러다 직원들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보, 그런 건 매니저인 창룡이가 알아서 잘해. 걔 진짜 의리 있는 놈이라니까. 당신이 걱정하던 일 없을 거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카페 사장이잖아. 그럼 사장이 해야 하는 업무는 할 줄 알고 있어야지. 원래는 당신이 하나부터 끝까지 카페 일에 대해서 다 알고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카페 하고 싶다며.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으로 도와줬잖아. 그럼 카페 일 해야지. 언제까지 남의 사업하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돈만 벌고 있을 거야?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앞으로 매장도 늘리고 사업을 더 크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당신이 카페 전반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내가 저번에도 그만 좀 해. 당신 나 카페 하는데 좀 도와줬다고 날 당신 부하 직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리고 내가 마냥 노는 것처럼 보여?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때부터 사업보다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거야. 더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나 노는 거 아니야. 오늘도 인맥 넓히려고 나가려는 거지. 오늘 만나는 분들 내 카페 사업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 줄 분들이야. 오늘 만나는 분들 중에서는 PB 상품 제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과 대화만 잘 되면 마트에서 사는 상품처럼 우리 디저트 생산해서 팔 수도 있다고. 또 저번엔 백화점 관계자분 만났는데 우리 디저트 관련으로 팝업 행사하는데 관심이 있었어. 이런 것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카페에 눌러앉아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야. 나처럼 밖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지.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솔직히 당신이 나 부하 직원 대하듯 말하는 거 거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조심해줘. 남편은 카페 운영과 실무는 등한시하고 인맥을 넓히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로 카페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남편이 카페 일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였고 정작 시간을 투자해 넓힌 인맥으로는 카페 사업을 확장하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다는 거였죠. 그 다음 문제는 바로 그 인맥들이었습니다. 카페를 하며 뛰어난 언변으로 많은 사람들과 친해진 남편은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돈을 쉽게 쓰고 있었어요. 쉽게 번 돈은 쉽게 쓰게 되는 건지 관심도 없던 명품들과 비싼 취미를 가지며 그 사람들과 어울렸죠. 거기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업 투자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당신 설마 사업에 투자하려는 건 아니지? 당신 아직 그 정도로 여유 있는 사람 아니야.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건 좋은데 지금은 당신 하는 카페에 집중할 시기라고. 정말 왜 남의 방을 뒤지고 그래? 이건 또 어떻게 바꿔? 근데 당신도 안에 서류를 읽어봤다면 알겠지만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도 못 사는 정보라고. 그 투자가 우리한테 큰 돈을 벌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결과 나올 때까지 좀 조용히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잘 되고 있는 카페에 좀 불안해하지 말라니까. 카페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 당신이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과정을 밟고 올라오기를 했어? 아니면 카페를 제대로 해보겠다는 절박함이 있어? 당신 그냥 내가 만들어준 사장 자리에 앉아서 룰루랄라 기분만 내고 있잖아. 카페 관련해서 일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 딴 곳에 정신 둘 시기 아니야. 하루에도 신상 카페가 얼마나 생기는 줄 알아? 그중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작은 카페 열고 큰 카페를 하게 된 실력자들도 많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고 버티려면 당신 카페에 온 신경을 써도 모자란 시기라고. 진짜 나 좀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당신 나 도와준 걸로 언제까지 사람 목을 쥐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도와준 비용들 이제 갚고도 남아. 그 정도로 성공했다고. 지금도 당신 도움 없이 카페는 잘만 되고 있어. 내가 그 카페 사장이고.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날 돈 없던 그 시절에 나로 취급하지 마. 사람 기분 더럽게. 그리고 투자하는 돈 내 돈이야. 설령 망해도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할 돈 아니니까 제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갑자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 큰 변화를 겪은 남편은 사람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번 들뜬 마음을 좀처럼 가라앉히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걱정을 무시로 오해했죠.
남편이 그렇게 나올수록 저는 더더욱 남편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남편의 카페 운영과 다른 곳에 돌리는 관심을 확인하고 알아봤죠. 그런데 남편은 그때마다 제가 하는 확인을 무시와 의심으로 오해했어요. 악순환의 연속이었죠. 결국 내 남편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듯이 남편 몰래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알게 됐죠.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카페를 하며 알게 된 사람들과 어울리고 다니다 여자를 만나게 됐는지 그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단톡방에 남편이 상간녀에 대한 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맞지 않게 저급한 말을 상용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엔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를 비하하는 대화도 올라와 있었어요. 다들 축하해 주길 바랍니다. 저 아빠 될 것 같습니다. 오, 아빠가 된다? 축하할 일이네. 그럼 또 오늘 내일 축하 자리 만들어야 되겠네. 그런데 우리 최 사장님 아내분과 사이가 나쁘지 않나? 아빠가 된다고 했지 우리 집 옆편네가 임신했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잔 늙어서 지금 애 바로 가져도 노산이라 제 아이 가지게 만들고 싶지도 않네요. 그럼 누구? 이제 20살 됐다던 그 여자친구? 네, 맞습니다. 이왕 제 아이 낳을 거면 젊은 여자 만나서 쌩쌩한 아기 낳아야지 않겠어요? 형님, 동생님들, 조만간 있을 술자리에서 제가 너무 부럽다고 저 너무 힘들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저도 한 아이의 아빠가 돼서 소중하게 다뤄주셔야 해요. 젊은 아내랑 어린 아들을 위해서 오래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단톡방에 있는 내용들을 보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남편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바람까지 피고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거기다 단순 불륜에서 그치지 않고 20살 연하의 여자를 임신시켰다는 말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임신한 상간녀와 살림을 합치기 위해 저와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죠. 그것도 성격 차이로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저에게 끝까지 불륜 사실을 숨기겠다는 계획이었죠. 넋을 놓고 있다 그제야 남편에게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저는 뒤늦게 남편 휴대폰에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고 너무 긴 시간 동안 넋을 놓고 있었는지 욕실에서 목욕을 하던 남편이 밖으로 나오려고 했죠. 그래서 급히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와 함께 상간녀의 전화번호 그리고 남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방을 사진으로 찍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 모르게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됐죠. 남편이 너무 괘씸하게 느껴졌어요. 사람 됨됨이를 보고 결혼까지 선택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날 이렇게 기만하고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되고는 제가 이제까지 남편을 위해 도와줬던 돈과 시간, 제 마음까지 전부 다 아깝고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혼 소송만큼은 남편의 실체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고자 그에 필요한 증거들을 모았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 틈틈이 방심하고 있는 남편의 휴대폰을 훔쳐보며 증거를 모아갔죠. 그런데 증거를 모으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불륜을 입증해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남편에게 얼마나 피해를 줄 수 있을지 계산을 해보게 된 거죠. 요즘 세상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세상 사람들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남편은 저와 이혼 소송에 패소를 하더라도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그 상간녀와 새 살림을 차리면 끝이었어요. 과정과 결과가 남편에게 조금 불리하게 됐을 뿐이지 결국은 남편이 원하는 일이었죠. 그렇다고 이혼을 안 하고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제가 싫었으니까요. 그러다 생각을 떠올리게 된 거죠.
과연 상간녀는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된 거예요. 이제 겨우 20살인 상간녀가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아저씨를 진심으로 사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니 결국은 돈인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돈으로 상간녀를 설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거나 궁지로 몰 방법이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만남을 가지자고 말이죠. 상간녀를 만나기 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나는 남편과 연애를 즐기고 임신까지 한 여자라면 보통 발랑 까진 여자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말이 20살 차이지 남편이 일찍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고 하면 아빠와 딸뻘이 되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상간녀에게 첫인상을 쉽게 보이지 않으려고 화장도 강하게 하고 옷도 명품으로 도배를 해서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됐죠. 그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상간녀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갔습니다만 그래도 긴장이 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내 예상대로 상간녀가 나와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괜히 사람을 들쑤셔 남편에게 도움될 일을 만들었나 걱정도 됐죠. 하지만 이제 와서 없던 일로 만들 순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리곤 누가 상간녀인지 확인하려 전화를 걸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카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 상간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상간녀는 저와 만나기 전부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고 얼굴은 잔뜩 긴장돼 보였어요. 또 카페 내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움찔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생각했던 상간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발랑 까진 상간녀의 모습보다는 아직 학생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됐어요. 얼마 전까지 가장 믿고 있었던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았으니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생각했던 행동 그대로 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쪽이 이지연 씨 맞죠? 내 남편과 불륜짓거리한 사람. 나 최경준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쪽이 누군지 알고 그쪽은 내가 누군지 지금 알게 됐으니 이제 본론부터 말하죠. 아직 어린 나이에 세상을 얼마나 험하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몸을 함부로 놀려서 되겠어요? 아직 살아갈 인생이 한참 남았는데 돈이 인생의 전부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빠뻘 되는 사람과 사는 건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솔직히 애정이 생기려고 해도 생길 수 없는 나이 차이 같은데 그 인간 돈 때문에 만나는 거라면 그 돈 내가 줄게요. 대신에 내가 그 인간 엿먹이는데 도움 좀 줘야 되겠어요. 뭐 100마디 말보다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게 낫겠죠? 여기 우선 이 돈으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요. 일만 제대로 된다면 이 돈의 10배, 아니 20배로 줄 테니까. 어때요? 할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그게 저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우선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러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당돌하게 나올 줄만 알았던 상간녀가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상간녀가 나를 기만하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당황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죠. 그런데 상간녀는 저를 가지고 노는 것 같진 않았어요. 카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울고 있는 상간녀에게 주목할 만큼 큰 소리를 내고 몸을 떨어가며 울고 있었죠. 그러다 눈물과 콧물을 먹어가면서 저에게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간녀의 행동과 태도에 당황했던 저는 얼떨결에 상간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고 상간녀를 진정시키게 됐죠.
저도 상간녀를 진정시키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내 남편과 바람을 피고 아이까지 가진 여자를 다독이고 있는 꼴이라니 바보 등신 같아 보였죠. 그렇다고 카페가 떠나가라 울고 있는 상간녀를 보고만 있을 순 없으니 꼴이 좀 우스워도 어쩔 수 없이 상간녀 옆자리에 앉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금은 진정된 상간녀가 제게 억울하다고 말을 걸어왔어요. 사모님, 정말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사장님을 만나게 된 것도, 임신하게 된 것도 전부 제가 원치 않았던 일이라고요. 정말이에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소리예요? 방금 자기 입으로 내 남편 만났고 임신까지 했다고 말했는데 원치 않았다고요? 도대체 무슨 수작질을 하려고 이렇게 순진한 척하는 거예요? 왜?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말했잖아요. 이 돈, 나 도와주는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몸 풀고 있으라고 주는 돈이라는 거. 내 남편 놈과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챙겨줄 테니까 내 말 믿고 나 도와줘요. 정말 아니에요. 저 이 돈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억울하다고요. 제발 제 이야기 다 듣고 판단해 주세요. 제가 결백하다는 증거들도 보여드릴게요. 억울하고 결백하다는 상간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제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또 증거가 있다고 하니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상간녀의 말을 안 믿으면 그만이었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그 내용이나 들어보자 싶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단순히 불륜이라고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우선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선 지연이의 집안 배경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병환으로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고 홀로 되신 어머니와 4살 아래 동생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지연이 어머니 역시 아프신 아버지 간병하시다 몸이 많이 상하셔서 고등학생이던 지연이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골프 캐디 일을 하면서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었죠. 그 캐디 일을 하다 남편을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카페를 운영하며 알게 된 지인들과 골프 라운딩을 하러 온 남편네 캐디 일을 하면서 말이죠. 한눈에 봐도 앳된 소녀가 캐디 일을 하고 있었으니 남편이 이것저것 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심을 대처하기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많지 않았던 지연이는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지연이의 개인적인 사정을 알게 된 남편이 안타깝다며 지연이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고 먼저 말을 걸어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처음 본 아저씨가 보이는 선의가 단순한 선의로 느껴지지 않았던 지연이는 제안을 한 남편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며 지연이와 자신의 삶이 많이 비슷해 보여 좋은 뜻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지연이에게 말했었던 자신의 삶은 남편이 살아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와 우리 엄마가 살아온 삶이었죠. 저와 지연이의 삶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가장을 잃고 남은 가족끼리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왔다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남편은 지연이의 개인 사정을 들으며 제 삶을 떠올렸던 것 같고 제 삶을 이용해 지연이와 공감대를 가지려고 했던 거죠. 저와 엄마에게 수십 차례 들었던 우리의 삶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정말 자신이 그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지연이에게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이 지연이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거죠. 지연이는 정말 남편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 마음에 남편을 키다리 아저씨로 생각했던 거죠. 거기다 당장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지연이 어머니의 병원비를 도와주겠다고 하자 지연이는 남편에 대해서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어린 지연이의 믿음을 얻게 된 남편은 그날 이후로 골프 라운딩을 핑계 삼아 지연이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여동생처럼 딸처럼 지연이를 대했다고 했죠. 그리고 점점 골프장을 떠나 사적으로도 만나게 됐다고 했어요. 지연이는 남편을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지만 그 모든 건 남편이 의도한 계획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완전히 자신을 믿을 수 있게끔 공을 들여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맛있는 밥을 사준다고 가장해 지연이에게 술을 먹인 뒤에 지연이가 조금 취한 것 같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필름이 끊긴 지연이를 호텔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한 거죠. 다음 날 키다리 아저씨라고 믿었던 남편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지연이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모습 하나 없이 되려 경찰에게 신고해보라며 지연이에게 재촉했다고 하네요. 그리곤 지연이에게 협박을 해왔다고 했어요. 이제까지 자신과 지연이가 원조 교제를 하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연이가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가족과 친구들에게 원조 교제를 한 내용을 알리게 했다며 협박을 한 겁니다. 다 큰 성인이라고 해도 믿었던 사람에게 필름이 끊긴 사이 몹쓸 짓을 당하고 그런 협박을 당한다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당하게 된 지연이 나이는 이제 막 20살이었어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엔 남편이 해오는 협박이 너무나 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고할 생각을 포기하고 남편의 말을 따르게 됐다고 했죠. 그때부터 지옥 같은 시간이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챙겨주며 지연이를 불렀고 그때마다 몹쓸 짓을 했다고 했죠. 어린 마음에 남편과의 만남이 너무 무서웠던 지연이는 남편의 연락을 피해보기도 하고 맞서려고도 해봤지만 가족과 친구를 내세우는 남편의 협박에 번번이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임신을 한 후에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남편이 말한 결혼도 순순히 따르려고 했던 거였죠. 20살의 지연이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왔습니다. 저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상처가 될 남편과의 대화와 사진 등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참 기가 막히더군요. 어째서 지연이가 내게 미안해야 하는 건지, 난 왜 알지도 못하면서 지연이를 못된 상간녀로 몰아세웠던 건지 후회가 됐습니다. 어른으로서 또 그 인간의 아내로서 지연이에게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지연이에게 제가 미안하다며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까지 혼자서 그 어린 지연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힘들었을지 느껴졌거든요. 물론 지연이가 느낀 감정의 1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제가 지연이를 안아 미약하게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됐죠. 어떤 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추악한 남편놈의 죗값을 받게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널 오해했었어. 지연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말하지 않아도 돼. 오히려 내가 지연이 너한테 미안하구나. 내가 더 일찍이 눈치채고 네가 몹쓸 짓 당하지 않게 막아야 했는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지연아. 그리고 절대 그 쓰레기 같은 인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꼭 약속하마. 그 인간이 지연이 너한테 했던 짓 죗값 받을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인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나만 믿어. 알겠지? 감사합니다, 사모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 이외에 한 가지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지연이에게 저지른 미성년자 강간죄를 입증하기 위해 도움을 주기로 한 거죠.
물론 제가 하는 도움이라고 해도 변호사 비용과 정신과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뿐이었어요. 지연이가 용기를 내줘서 할 수 있었던 일이었죠.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지연이가 만 19세 이전에 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강간죄는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미성년자 강간죄는 지연이가 관계를 거절한 내용만 입증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연이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발로 뛰어야 했고 지연이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줘야 했습니다. 저는 CCTV 확보를 위해 움직였고 지연이는 남편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하면서 이제까지 한 몹쓸 짓에 대해 자백을 받아야 했죠. 이런 일을 다행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한에서 다행히 남편의 자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서 지인들에게 자랑하듯 강제로 지연이에게 몹쓸 짓을 했다는 대화 내용을 확보하게 됐죠. 변호사분께서는 그 증거로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했어요. 미성년자 강간죄라고 해도 그 처벌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이 세상에서 매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죠. 그리고 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카페를 하며 알게 된 남편의 인맥들을 전부 다 불러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무슨 짓을 벌였는지 공개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추악한 남편의 실체를 공개하는 날은 지연이가 남편을 미성년자 강간죄로 사건 접수하는 날에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그날이 밝았죠. 남편에게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어요. 카페의 성공을 축하하는 겸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카페 내에서 파티를 하자고 했죠. 워낙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깔아준 멍석을 거절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잔뜩 신이 난 남편은 곧 자신의 추악한 실체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질 거라는 걸 모른 채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죠. 흥이 난 남편을 주시하던 저는 초대된 사람들이 대부분 카페를 찾았을 때 마이크를 잡고 깜짝 축하를 해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이렇게 제 남편을 축하해 주시려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시니 기분이 이상하네요. 이 악마 같은 새끼를 축하해 주려고 모두 와주시다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악마 같은 놈의 실체를 몇 명이나 알고 계실까 궁금하고 또 내가 이 악마 같은 놈에게 날개를 달아줬구나 싶어 마음이 복잡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이벤트인가 싶기도 하실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말, 그런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 이 인간의 실체를 밝히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려는 건 이 인간이, 그리고 이 인간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지 밝히려고 하는 행동이죠. 그럼 이 악마 같은 최경준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뒤에 나오는 화면으로 확인해 보세요. 여보, 지금 당신 뭐 하는 짓이야? 뭐 잘못 먹었어? 왜 이러는데? 뭐야 저건? 당신 저 내용들 어떻게 구했어? 설마 내 핸드폰 뒤진 거야? 야, 전기 내려. 얼른 화면 끄라고. 카페 내에 있던 프로젝트에 남편의 추악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대화 내용과 사진들이 나오자 남편은 기겁하며 해당 증거들을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못 보게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벌써부터 남편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고 평소 카페 운영에 관심이 없던 남편은 차단기가 있는 카페 배전함도 찾지 못하고 있었죠. 당황한 남편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배전함을 찾는 동안 저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남편이 어떤 짓을 해왔는지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사람들은 남편을 벌레 보듯이 쳐다보기 시작했고 남편과 어울리던 사람들은 급히 자리를 떠나기도 했죠.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는 걸 느낀 남편은 배전함을 찾는 걸 멈추고
제가 한 말을 거짓으로 몰아가기 위해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저 여자 제가 자신과 이혼한다는 걸 알고는 이혼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런 짓 벌이는 겁니다. 레크레이션 강사였던 제가 자신의 도움으로 성공한 카페 사장이 되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니까 억하심정에 저러는 거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저랑 대화 나누셔서 잘 아시잖아요. 제가 설마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저 지금 저 여자가 하는 내용 법적으로 다 대응할 겁니다. 전부 허위라는 걸 입증해서 무고죄로 저 여자 처벌받게 할 거라고요. 당신 진짜 말빨 하나는 인정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당황한 순간에도 그놈의 혀는 잘 놀리네. 당신이 뱉은 말 중에 하나는 인정할게. 별것도 아니던 레크레이션 강사 새끼를 내 노력과 돈지랄로 성공한 카페 사장 만들었는데 이런 악마와 같은 짓을 하니까 열받아서 이러는 거 맞아. 당신 사회에서 매장하려고 이 사람들 부른 거 맞다고.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했으니 이제 당신도 인정할 건 인정하는 게 어때? 어차피 여기 있는 사람들 나중에 재판 결과 나오면 다 알게 돼 있어. 아직 당신한테 통보가 가지 않아서 모르는 것 같아 말해주는 건데 지연이 오늘 사건 접수했어. 당신이 지연이에게 강제로 한 몹쓸 짓에 대한 수사 접수했다고. 당신 곧 수사받고 형사재판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당연히 처벌받게 될 거고. 당신은 미성년자 성범죄자니까. 처벌받은 뒤에는 전자발찌도 차게 되겠지?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제 이야기 못 믿겠다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법정에 직접 참관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 인간 출소하면 발목을 보셔도 되고요. 아마 이 인간이 근처에 산다면 성범죄자 알림으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건 이 인간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말 믿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 계속해서 그런 눈빛으로 보세요. 이 인간과 스치고 대화하면 나 자신도 더러워질까 피하시고요.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 맞으니까. 제가 확신 있어 하는 눈빛과 말투로 남편이 저질러온 추악한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하자 사람들은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을 접고 제 말을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들 남편 근처에 멀찍이 떨어져 있었죠. 남편은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사건이 접수됐다는 제 말에 충격을 받고 넋이 나간 채로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뱉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모든 것이 확실해진 그 모습에 파티를 참석했던 사람들은 썰물 빠져나가듯 카페를 떠났습니다. 저 역시도 넋이 나간 남편에게 곧 이혼 소송하게 될 거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지연이에 대한 미성년자 강간죄 수사와 함께 저와 하게 된 이혼 소송을 치러야 했어요. 두 사건 모두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형사재판과 이혼 소송에서 모두 차례대로 처벌과 패소라는 결과를 받게 됐죠. 남편이 지연이에게 한 짓으로 받게 된 처벌은 제 생각엔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 악질인 인간은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완전히 분리돼야 하는데 겨우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의 전자발찌 착용으로 끝났죠. 그래서 사적으로 복수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이 짧은 형기를 살고 나와서 사회로 복귀해도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거기다 저와 하게 된 이혼 소송 외에 투자 소송권과 생각 없이 지인들의 이야기만 듣고 했었던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되면서 경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어요. 빈털터리까지는 아니겠지만 성공한 카페 사장으로서 떵떵거리고 살던 때처럼 지낼 수는 없었죠. 아마 반지하에서 살던 시절보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삶을 지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남편에게는 교도소 안이나 밖이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게 제가 바라던 바였죠.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일은 끝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지연이의 경우 현재 나이에 맞는 보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빠르게 판결난 덕분에 인공유산 지위 허락을 받게 된 지연이는 원치 않은 임신에서 벗어나게 됐고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지연이를 제가 경제적으로 도와주게 됐습니다. 내 전남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죄였죠. 또 같은 여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또래에 비해 조금은 늦게 됐지만 지연이가 원하던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지연이 동생에게 필요한 도움도 주게 됐죠. 지금도 지연이와는 수시로 연락하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제 근황이 남았는데요. 저는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최대한 빨리 그 악마 같은 인간과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면서 제가 하던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죠. 남들은 겪지 않았을 큰 일을 겪었다는 것과 남자라는 존재에게 믿음이 많이 떨어진 것을 제외하곤 전과 똑같은 평범한 생활을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다곤 할 순 없겠지만 이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아물겠죠. 다른 건 바라는 거 없고 이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비슷한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알아서 처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남자와 또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게 말이에요. 큰 일을 겪은 만큼 앞으로의 제 삶은 행복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길 여러분들께서 빌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삶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